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주제다 보니,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셨어야 하는데, 네, 재학생분들이 더 많으시군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실습,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요. 지난주에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학년부터 들어와서 쭉 이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되는 이론을 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 어떻게 그것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익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실 거고 그 실습 과목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이 과정을 밟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먼저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이죠. 여러분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보면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이렇게 두 학기에 걸쳐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가능하면 가장 마지막 학기에 수강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 2학기에 나눠 놓은 것은 1, 2학기에 입학을 우리가 하잖아요. 입학생을 그렇게 받고 또한 한 학기에 소화하기에는 수강생 수가 너무 많아서 두 학기로 좀 분산을 시키기 위한 목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내가 한 번에 통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듣고 이제 거기서 페일을 받으면 4학년 2학기 때 다시 듣는다. 이런 분도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거기서 통과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각한 분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실습을 잘 따라오시면 무사히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머리를 쓰셔서 힘들게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마지막 학기에 수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이 목적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이런 활동을 왜 하느냐. 이제 우리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이전에 학습한 교육적인 지식, 여러분이 1, 2, 4 영역에 걸쳐서 특히 이제 3영역 바탕으로 해서 교육에 관한 이론을 쭉 성실히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교육학적인 지식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연습을 해보는 실무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무 훈련이니까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실습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네.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네, 이런 심리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나는 좀 가르쳐 봤는데 내가 실습을 해야 하느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실습 면제자로 구분을 해드린 분들 중에서도 실습을 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방문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재직 중인 분들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반갑죠. 그런 분들은. 이제 왜 왔느냐 물어보면 정말 제가 원하는 모범 답안을 말씀하세요. 뭐냐? 내가 현장에 있지만 내가 이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정말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정말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경력이 있고 현직 교사지만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정말 바람직한 자세예요. 네, 기관에 있어도 이렇게 1대1로 훈련을 시켜주는 곳은 흔치가 않습니다.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이런 곳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고 나서도 처음에는 무조건 개인반밖에 주지 않아요. 1대1 수업만 줘요. 교실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일정 경력이 훈련이 되면 이제 1시간씩 수업에 교실에 들여보내고 그게 이제 쌓여야 그 다음에 3시간씩 책임지고 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어요. 아주 교사 훈련에 관해서는 체계가 아주 잘 갖춰진 그런 곳이죠. 근데 그 기관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네, 100년이 넘어요. 한국어 교육을 한 것이. 네. 그러니까 기록이 안 나올 때부터 했어요. 거기는. 이제 연세대학교로 온 그때는 이제 그 전문 학교였죠. 네. 그쪽으로 온 외국인 선교사들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한 역사를 보면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아주 큰, 거기는 이제 학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요. 근데 연구기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도 함께 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나오는 학술지도 있어요. 네. 등재지가 된 학술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체계가 잘 갖춰진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간다면 내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요즘 이제 뭐 각 지방에 있는 그 지방대학교들 막 생긴 이제 한국어 교육 과정이 막 생긴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사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들도 없어요. 그런 곳은. 그러니까 가면 바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네, 내 마음대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독이 된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100분 이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경력자를 하더라도 실습을 참여하시면 얻어가시는 것이 훨씬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실습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한국어 수업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한국어 수업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도 수업 자료 중에 하나죠. 가장 대표적인 자료.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연습시킬 때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활동을 진행할 때 보조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수업 도구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보는 실기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수업 전체를 구성하는 강의안도 작성을 해보고 또 수업 참관해보고 수업을 보는 거죠. 이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이 수업 참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기관에 가서 수업을 보게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처럼 이 오프라인 대학, 온라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수업 참관도 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수업이 이전에는 하나였는데 요번에 우리가 다시 개발을 하면서 2개의 수업을 보여드려요. 네, 그걸 실제로 보고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네, 이런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내가 배운 것들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고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이 수업 실습은 실제 학교에 오셔야 되고요. 네, 하루 오시면 됩니다. 네, 한 번에 패스를 하면 한 번 오시면 되고 네, 지금 한창 이번 학기 실습위에서 지금 일정 잡고 있어요. 네, 일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그래서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경희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먼저 시작했으니까 학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죠. 거기도 토요일만 하다가 이제 토요일날 다 소화가 안 돼서 일요일까지 하신대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실습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번 학기까지는 토요일에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학생 수가 많아져서 우리도 일요일까지 가야 되나라는 지금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습을 하고 평가를 받게 되죠. 우리 잠깐만요. 어디더라? 네, 여기네요.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이번 학기에 개설된 한국어 교육 실습의 교육 과정이에요. 보시면 1주부터 쭉 해서 5주까지가 한국어 수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교육 실습을 우리가 왜 하는 건지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어 수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2주차에 설명을 드리고 그 각각의 수업의 단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게 이제 3주부터 3, 4, 5주예요. 수업의 단계에 따라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또 학생들하고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6주, 7주가 수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구성하는 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6주차에 강의 안이라는 것, 내가 만약에 1시간 수업을 한다. 그러면 1시간짜리 수업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강의 안이라는 문서의 양식에 맞추어서 수업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7주까지 드려요. 그러면 중간고사 전까지는 한국어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교사는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수업을 진행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그 뒤에는 수업 참관이 2개 있습니다. 초급 수업하고 중급 수업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네, 참관해서 보여드리고 그때 이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수업 평가를 해라. 이렇게 이제 수업 참관록이라는 걸 작성하도록 여러분에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보면서 뭐 교사의 활동 내용이나 또는 뭐 행동까지도 모두 다 총체적으로 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지침을 드려요.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서 내가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수업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제가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분석을 했던 내용하고 또 제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더해서 그 수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내가 이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 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급 수업도 같은 방식으로 참관을 하고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이 내가 중급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걸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초급과 중급 수업을 2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초급 수업만 보여드렸더니 그 학습자들의 숙달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세요. 오프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마다 이 교육 실습을 운영하는 방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실습 운영에 대한 지침이 그 국립국어원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자기들의 여건과 그다음에 교육 철학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교육 실습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잘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한 달, 최소한 2주 그 학교 내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에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대학에서 하는 교생 실습과 같은 그런 활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보내서 전반적인 걸 다 훈련을 시킵니다. 뭐 행정일도 시키고 보조교사로 수업도 참관하게 하고 또 수업에 대해서 그 이제 멘토가 되는 교사겠죠. 지도교사한테서 또 지침도 받고 수업도 해보고 평가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수업 참관을 하고 그리고 교사하고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말을 얻고 네. 그리고 또 모의 수업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금 수업 실습으로 진행을 해요.
모의 수업하고 수업 실습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모의 수업은 수강생들이 그냥 학생도 되고 선생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해보는 거죠. 그러면 도움은 누가 주느냐 하면 그 지도 교수가 이제 학생들에게는 학생 역할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뭐 태도로 보여라 라고 하고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기는 하지만 실제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모의 수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업 실습은 실제 외국인 학생들을 교실에 데려다 놓고 실제 수업처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이 수업 실습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한 반에 4명에서 5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오고요. 그 학생들이 그날 수업을 듣게 되는 그 내용은 그 학생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학생들은 와요. 그래서 그 반응이 수업 분위기하고 많이 비슷해요. 100%는 아니지만 왜 낯선 선생님하고 그날 처음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100% 똑같은 수업 내용은 아니에요. 그 활동이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죠. 네, 이게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서 그 유대감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안 했나? 네. 아무튼 교사하고 학생하고 그 유대감 형성이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교사들이 그 유대감 형성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요. 그래서 교사하고 학생들하고 빨리 친해져야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이 언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마음이 통할까 이거에 공을 많이 들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날 처음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수업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양쪽 다. 그런데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학생들도 내가 누구에게 수업을 듣는지 알고 오거든요. 이제 앞으로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나를 가르친다. 이걸 알고 오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이제 도와주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막 헤매고 있으면 학생들이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질문이 모호해도 자기들끼리 막 답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자세를 학생들이 협력적인 자세를 보여주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들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모의 수업하고는 얻어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이 수업 실습이.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교육과정은 이렇게 돼서 14주차에 수업 실습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 수업 실습은 중간고사 이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는 아마 초급 수업을 보고 나서부터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수업 실습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매주 토요일에.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4주차의 수업 실습은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저때쯤 되면 이제 수업 실습이 다 끝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수업 실습에 대한 총평이 저 강의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 교육 실습이라는 활동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사범대학교나 교육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예산에 교육 실습 이 들어가 있고요. 등록금에 그게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실습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습이라는, 그렇죠. 그게 없어서, 네. 없어서 사실은 이 과목 운영할 때, 우리가 실습비를 받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학생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해주시는 분을 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시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료 해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네. 제 관계에 의해서 네,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아주 저렴하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마 1인당 드는 비용이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실습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교과 과정은 사실은 다 실습비를 징수를 해요. 근데 어떤 학교는
보니까 이거를 학기 초에 아예 이렇게 실습비로 따로 징수를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이 교과목 수강하실 때, 이 수업 실습 참가가 결정된 사람들에게는 아마 네, 돈을 내시라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돈을 내시고 안 오시는 거는 관계가 없으나, 네. 돈을 안 내고 네, 수업 실습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케줄에서 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받고 네, 돈을 안 내시는 분은 그 일정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이번 학기에 수업 실습 신청하신 분들, 네, 약속한 시간은 꼭 지켜주시고요. 못 온다 하면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간에 우리가 다 놀고 있어야 돼요. 네, 평가를 하러 오신 분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온 사람을 그럼 먼저 시키면 되지 않느냐. 뭐 가까운 데서 오시나요? 다들 네,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해외에서도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업할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뒷분을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다들 그 시간을 네, 아주 답답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런 일은 이번 학기부터는 정말 네, 부디 일어나지 않기를 아주 소망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뒤, 그래서 교육 실습은 진행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수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수업 준비를 위한 활동 실습, 수업 참관, 수업 실습, 평가. 평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끝나죠.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은 나가요. 나가고, 이제 뒤에서 수업을 평가한 분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네, 이러이러한 점은 정말 좋았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점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평가를 드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후 작업이 사실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내가 다시 나의 목표를 재설정하셔야 되는 거죠. 네. 학생으로서의 여러분의 목표, 네. 또는 앞으로 진로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을 재설계를 해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일하고 잘 맞는지, 또는 나는 가르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가르치는 일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 잘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맞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요. 보면 저런 분은 차라리 그냥 교실에 가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면 훨씬 좋겠다. 어떤 교육 행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수 자료를 개발하시거나 이런 개발자나 운영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 수업은 안 하는 게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도 가끔은 계세요. 이제 그런 분한테는 저는 얘기를 해요. 네, 선생님 앞으로 뭐 하시려고 하세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것도 이제 저는 좀 여러분하고 관계가 우리가 이런 관계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기타 이제 다른 평가자분들은 그런 말씀은 못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주는 평가서에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분은 가르치는 일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요, 이제 교육 실습 뭘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일단은 강의를 충실히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과제도 드리고요. 뭐 이거 공부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뭘 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네, 과제가 4번이 나갑니다. 4번이 나가는데 첫 번째 과제가 강의안 작성에 대한 수업을 듣고 강의안을 작성해 보세요. 라는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이 강의안 작성은 자기가 실습을 할 주제가 배정이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스케줄을 그렇게 바꿨어요. 이번 학기부터. 그래서 강의안 작성부터가 실습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다른 그 표현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주로는 이제 문법 표현이 나가요. 우리가 50분 수업을 구성을 하거든요. 실습할 때 많이 하면 좋지만 일단 50분짜리 수업을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하나의 문법 표현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강의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표현 하나씩이 나갈 거예요. 네. 실습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50분 동안 수업을 어떻게 할지를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작성을 해 보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럼 그걸 이제 내시면 저하고 두 분의 튜터 선생님들이 보고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네. 이러이러한 부분은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고 이제 피드백을 해서 보내드리면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한 강의안을 다시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수업 참관. 네, 수업을 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비판적으로. 네, 이 수업은 이런 점이 아쉽다. 내가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초급과 중급 네, 수업에 대한 참관록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과제고, 마지막 과제는 여러분이 그 피드백 받은 강의안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시잖아요. 수업 실습을.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평가자들이 이제 또 의견을 드리죠. 네, 그걸 최종 반영한 강의안을 내시는 것이 네 번째 과제예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평가 항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는 없고 그 마지막 강의안이 기말 평가 자료가 돼요. 네, 그래서 강의를 충실히 수강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강의안 작성에서 그동안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업의 흐름에 대한 학습도 하고 수업은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강의안의 그 틀에서도 그런 단계를 다 말씀드리는데 결과물을 딱 받았을 때 이분은 도저히 수업을 들었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그래서 확인해보면 다 출석은 했어요. 출석을 해놓고 이분들은 뭘 했을까?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도저히 이런 용어나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네. 저처럼 1년에 수백 명의 강의안을 보는 사람은 한번 딱 보면 알아요. 네,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 네, 압니다. 돌고 도는 강의안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돌고 도는 강의안이 잘 만들어진 강의안이냐? 절대로 그런 강의안은 돌지 않아요. 네. 남의 걸 가져다가 이제 내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많습니다. 정말.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이제 방어를 다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강의안 작성 과제부터 개별적으로 문형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지정된 문형이 아닌 다른 문형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해 오시면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무조건 F예요. 네. 학점을 드리지 않아요. 이 과목은 그냥 네, 이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정된 문형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네. 우리는 그걸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얼마나 충실히 준비를 해 왔는가를 보는 거지. 결과만 좋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네, 이 과목은 분명히 과정이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격의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의 그 강의안
처음 작성부터 마지막까지를 포트폴리오 식으로 우리는 관리를 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이전의 거하고 이분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다 대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이분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노력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으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기초를 다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현장에 진입한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교사가 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성실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실한가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강의를 충실히 수강을 하시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충실히 성실히 수행을 하시라.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켜서 실습에 임하라. 네,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네, 정말 힘들어요. 이 교육 실습 튜터들을 가장 싫어해요. 안 하려고 해요. 네. 많은 튜터 선생님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네. 봐줘야 하는 것도 많고요. 과제도. 네. 강의안 작성은 수강생 모두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40명 이렇게 되거든요. 140개를 다 봐야 돼요. 일일이. 그런데 그게 한쪽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3쪽, 4쪽씩 되는, 어떤 분은 이제 5쪽, 6쪽 내는 분도 계시거든요. 100명의 걸 그걸 다 일일이 다 보고 커멘트를 다 드려야 되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또 제일 힘든 건 이거예요. 실습 진행. 네. 3주에서 4주 진행을 하는데, 네, 한 사람에게 한두 번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징조가 있어요. 처음부터. 일정을 계속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항상 끝에도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교육실습 튜터를 이것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튜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튜터를 모시기도 까다로운데, 네, 그분들이 다 한두 학기 하면 다 그만하고 싶다고 그러시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약속만 좀 잘 지켜주시면 힘든 일도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평가에 관한 거예요. 네. 이 평가를 우리가 중간에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교실에서 평가를 드리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 하는 거고요.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는 결국은 평가를 수용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좋은 소리도 하고, 나쁜 소리도 하죠. 그런데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짧은 만남 동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최대한 해주고 싶어요. 왜? 2번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기회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원격대학에서는 한 번 만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네. 오프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내내 그 친구들을 보기 때문에 수시로 얘기를 해요. 너는 발음 고쳐야 돼. 너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너 그 발음 고쳐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붙들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만남 동안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그 평가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본 사람이 날 뭘 안다고, 나는 그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난도질을 하니 기분이 일단 나쁘죠. 네, 나쁘실 거예요, 기분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왔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오프대학에서 평가를 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수용적이에요. 왜?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버대학
그리고 사이버뿐만이 아니고 저쪽에 이제 방문 지도사나 이런 좀 나이가 드신 선생님들을 평가를 하면 항상 거기서 갈등이 있어요. 네.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네. 수용적이지 않아요. 수용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세서, 네, 부정해요. 네, 부정.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셨어요. 라고 이제 거기서 평가자를 이제 설득을 하시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본대로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평가를 해드리는 거니까 결국 그거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본인의 몫이에요. 네, 뭐 나가서 다 무시해버려도 관계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평가의 시간을 소모적으로 쓰이지 않았으면 라고 좀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평가자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매 학기 바꾸지 않고 동일한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몇 분들은 그런 이제 우리 수강생들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이 이해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하느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뭐 점수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이제 평가자들끼리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들어가고, 이제 어떤 점에 주안점을 줘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끝난 후에도 이제 평가회를 하거든요. 강평회를. 이번 학기에는 뭐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형식을, 그냥 절차를 밟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면,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네, 끝내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런 활동을 하느냐 이거죠. 네.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거라서 그분들에게는, 이해하지만, 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선생님 눈높이로 봤을 때, 이 외대를 통해서 나가는 그 학생의 수준에, 그 눈높이에 놓고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선생님, 을 평가자로 하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논문심사처럼 도장을 이렇게 찍지는 않지만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서 평가를 해달라라고 저는 요구를 해요. 그 선생님들에게. 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수용을 하셔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요. 수업 면제를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 제가 아까도 면제를 받아도 면제자에 해당이 돼도 수업하러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모든 분들이 다 실습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케줄 소화가 안 돼서 일요일까지 실습을 하는 날이 오면 또, 네, 그 평가할 사람들 구하러 다니느라고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일단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에게 이 정도의 실습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실습 면제자예요. 대원칙은 똑같아요. 이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실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업은 너끈히 해내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이 정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사람들을 평가 면제자로 해드리는 거예요. 실습 면제자로. 근데 이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만 하죠. 네, 일단은 대학부설 한국교육기관은 한국의 정말 모든 대학에 있을 정도로 다 많지만 많은 기관들은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들도 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서 선임자가 신임을 평가하고 훈련시키게 돼 있고 이런 체계를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학부설 한국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네. 인데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근무자라도 수업 시수가 주당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15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작년에 그 비정규직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15시간 이하로 시간 강사들의 시수를 다 줄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1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요즘은. 1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임급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그 정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요 조건은 네, 다음 학기부터는 완화를 할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네,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나 등등등의 무슨 외국인 지원센터들이 있어요.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에 속한 한국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방문 지도사 분들은 이런 기관 소속이긴 한데 집에 가서 이제 학생들 집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까지 포함을 해서 최근 3년 내에 1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 증명이 가능한 분이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이런 기관들도 미등록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NGO 단체처럼 네, 그냥 어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이제 뭐 외국인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센터에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3년 가르쳤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혼자 나 5년 가르쳤다. 이런 분들은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오히려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센터로 등록이 돼 있는, 요즘은 다 관리하거든요. 중앙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센터에 근무한 것만 인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해외 학교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정한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참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또 코이카나 뭐 태국 파견 교원 이런 것처럼 네, 국가 기구를 통해서 해외에 파견됐던 분들, 그리고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이 정도의 수업 실습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 이상의 훈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 소지자들은 정말 잘 가르쳐요.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 저분들은 국가시험을 보고 네, 통과가 돼서 3급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실제 현장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네, 3급 가진 사람들이 석사로 2급 가진 사람보다 훨씬 잘 가르치더라.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석사는 네, 3학기만 수업을 듣잖아요. 3학기.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듣는 과목의 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요. 우리보다. 그런데 똑같이 2급을 받아요. 근데 3급은 국가시험 봐야죠. 필기시험 봐야죠. 네. 또 강의안 작성해서 수업 시연을 해요. 그거 실습, 평가, 시험 보죠. 그리고 면접까지 봐요. 여기까지 다 통과해야 3급 자격증을 받습니다.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센 그런 평가 절차를 거쳐서 3급을 받아요. 네. 여러분은 한 급이 더 높은 2급을 받죠. 네. 전공자라는 이유로.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들보다 우위에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여러분을 똑같이 그런 평가 절차를 밟으면 여러분 중에서도 떨어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3급 자격증 따는 거는. 그래서 응시자의 최종적으로 3급을 따는 사람들은 응시자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 정도의 실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면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아무튼 교육 실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일부 실습을 하러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발생해요.
근데 국내에 계신 분은 제가 거의 인정을 해드리지 않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수강생들 중에도 거동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공부를 해나가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서 실습, 네, 이거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분들, 아주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계시면서 난 실습을 하러 올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오셔야 되고요. 해외에 있는데, 내가 해외에 있는데, 해외에 계신 분도 원칙으로는 하러 오셔야 돼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나는 도저히 정말 갈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그 동영상 제출로 그 대체를 해드리고 있어요. 면제가 아니에요. 이건 대체를 해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개별적으로 문형을 드리고요. 아까 실습에서 했던 과제들은 똑같이 다 하셔야 돼요. 다 하고 단 마지막 학교에 와서 하는 실습 대신에 이분들은 현지에서 외국인 4-5명으로 수업을 구성하셔야 돼요. 교실을 구성하시고 자기가 수업하는 영상을 찍어서 CD나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평가를 해서 네, 점수를 드려요. 그러니까 대체해 드리는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대체를 하실 수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실습은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의 교육 실습이 아니고 네,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실습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의 몫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어 교육계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이 교육 실습이 굉장히 강화가 돼 가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대학에서는 그래서 이미 대책을 막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대학에서는 그 학생들을 교생 실습으로 보낼 기관을 관계를 맺어서 한 달씩 네, 가서 훈련을 시키고 오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한 학교들이 있어요. 왜?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우리 사이버 대학이 문제예요. 사실은. 네, 사이버 대학이 문제예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 중에 이렇게 많은 수를 배출하는 학교는 사이버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계에서 이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나오는 교사들의 질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들이 높아요. 그 관심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깐깐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이따가 이제 들으시겠지만 그 태국 파견 교원들처럼 그 현장에 가서 그 치열한 경쟁에서 잘 살아남아서 우리의 역량을 입증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태국 파견 사업이 한국어 교육계에 네, 사이버 대학에서 배출한 한국어 교원의 질에 대해서 인식을 확 바꾸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지금도 공헌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사이버대 한국어 교육 전공 교수들끼리 네, 만나요. 다른 분들은 뭐 경쟁 관계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같은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이버 기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는 소통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들끼리 그 정한 게 있어요. 네, 절대로 수준을 낮추어서 가지 말자. 네, 이게 한국 사회 안에서 사이버 교육이 더 인정을 받는 때까지, 특히 사이버대를 통해서 배출되는 한국어 교원들이 그 오프대학 출신들하고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자. 네, 그렇게 합의를 하고 가고 있어요.
뭐 거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빠지는 거죠, 뭐.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5개, 이제 7개가 됐죠. 네, 2학교는 아직 학생이 없어서. 네, 5개의 기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디에 뭐 누구를 보내거나 추천을 할 때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추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멀고 우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깨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해내셔야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뒤에 오는 후배들의 앞길을 막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네. 학생 하나 잘못 배출해서 그 사람이 뒤에 오는 훌륭한 후배의 앞길을 막을까봐. 네,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너무 힘들다, 까다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여러분들이 협조적으로 잘 견뎌오셨고 그리고 잘 해주셔서 좋은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실습 쉽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따라오시면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전무후무한 네,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는 학교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힘은 굉장히 들지만 아무튼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정책에 굉장히 감사를 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이제 올 여름 프로그램은 공지가 올랐어요. 태국 쪽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은 앞서서 말씀드린 교육 실습하고 근본적인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가적인 것은 다양한 변인이 존재해요. 해외 현장은. 국내는 균일해요. 이렇게. 물론 국내도 학습자 대상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변인이 있긴 하지만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누구의 도움말을 들으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현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각각 현장의 고유한 변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한국어 교원이 돼서 해외에 나가겠다 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는 해외 현장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현지 교육을 위한 능력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역시 이것도 실무 교육 과정이에요. 실무 교육 과정이니까 당연히 뭔가를 좀 아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참가자 제한이 있어요. 요번에 공지 나간 것도 보면, 아무튼 한국어 학부, 우리 재학생은 2개 학기 이상 수강 신청이 된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한 학기는 공부를 했고, 지금이 이제 2번째 학기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실습을 하러 갈 때는 2학기를 마치고 가는 거니까 뭘 좀 알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첫 학기 들어오자마자 이신 분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습 준비할 수도 없고 가서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고생만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학부생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영역하고 3영역 과목을 좀 이수를 해라. 공부를 좀 하고 가자. 이렇게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제 현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아웃라인을 먼저 소개를 드려요. 네, 교육 현황은 어떻고, 특히 우리가 실습을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어떻고, 학습자의 특성은 어떻고, 또 뭐 교육 특징은 어떻고, 이런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 학습자들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우리가 개발을 해요. 네, 그래서 6주 동안, 그러니까 6번의 우리가 국내 교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국내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그 기간 동안 교육과정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다 미리 여기서 해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 진행을 위한 실무를 거기에 가서 익히고, 이런 내용으로 네,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가자 선발을 하고요. 선발이라고 했는데 선발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모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은데, 그래야 선발을 하죠. 선발을 하는데, 네, 선발을 해본 일이 작년에 처음 있었어요. 작년 미국 실습 때, 네, 우리가 선발을 했어요. 네, 지원자들 모두 다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선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학기, 얼마나 공부를 해서 좀 알고 있느냐,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학습권 침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그 미국 실습 신청하셨다가 나이 때문에 못 가신 분이 굉장히 붕괴하셨거든요. 저도 많이 죄송했는데, 왜냐하면 그 미국 실습은 저희가 캠프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캠프가 하루 종일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건강한 이렇게 청년이 가도 며칠 지나면 네, 지쳐서 굉장히 피곤해요. 체력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서 이렇게 이제 참관인처럼 보시면 되지만 우리가 참관인으로 거기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아이들하고 모든 활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연령 제한을 부득이하게 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연세 드신 분을 그냥 갔는데 제가 그거 해보고 안 되겠다라고 느꼈던 것이, 그분도 나름 열심히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구성원이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이제 20대 후반부터 40대 뭐 후반 이렇게 되니까 그 다른 좀 어린 그 동료 실습자들이 힘든 거죠. 그분을 배려를 해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업무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그걸 또 모르시지 않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이 사람들은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가끔 연령 제한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선발이 되면 팀이 갖춰지는 거죠. 팀이 갖춰지면 그분들하고 이제 국내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교육의 첫 번째는 현지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 현지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하고, 이게 제일 힘들어요. 교육과정 개발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만들고, 이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예행 연습을 해요. 우리가 교사가 잘해야 가서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익히는 거죠. 그것들을. 그래서 모여서 뭐 연습하고 이런 시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6주인데, 8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를 다 하고 현지에 가서 첫날은 이제 적응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 실습을 실행을 해요. 거기에서 그 기관에서 실행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죠. 네, 그 뒤에 목표 재설정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해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해외 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르구나. 또 내가 생각했던 뭐 재미동포 한국어 교육과 실제는 이렇게 괴리가 크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쪽하고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전에 가졌던 어떤 선입견을 바꾸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그런 결과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휴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프로그램이 일주일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만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좀 긴 시간의 휴가가 필요하죠. 이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사이버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긴 시간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하게 되니까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녀오셨던 분들도 다 똑같은 고민을 하시면서 뭐 1년치 휴가를 다 모으신 분도 있고, 네. 작년에 가셨던 한 분은 이제 그 사장님이 최종 사인을 안 하셔가지고, 뭐 사장님 모시고 독대를 해서 설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전 우리 국내 교육을 위해서 최소한 6번 모인다. 역시 토요일 날 모입니다. 토요일 날 모이니까 토요일 오후 시간을 또 이제 6번은 빼야 되겠죠. 이런 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 문제예요. 경비가 들죠. 네, 경비가 드는데 학교에서 물론 보조가 나갑니다. 학교 보조는 지역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보조비가 나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지역은 좀 더 돈이 적고요. 먼 곳은 많고 그래서 그게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예요. 그게 활동 보조금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갔다 오면 이거는 학점, 3학점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 학기에 그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3학점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일주일씩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학점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학점을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해외 현지에서의 활동이 최소한 45시간 이상이 돼야 3학점을 줄 수 있어요. 3학점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학점을 포기한다. 그러면 더 짧은 프로그램도 구성할 수 있지만 경비가 들잖아요. 경비가 드니까 가능하면 갔다 와서 많은 혜택을 얻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소한 3학점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45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8시간씩 해도 네, 8, 5, 40, 5일, 8, 6에 48. 네. 한 6일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일주일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경비가, 들죠. 경비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교통비가 해외니까 제일 많이 들고요. 교통비. 그 다음에 체재비,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요. 숙소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숙소비는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들죠. 네. 그런 것들이 들고요. 그래서 경비가 좀 지출이 적지 않다. 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주는 혜택도 그게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3학점이면 네, 24만 원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국내 한국어 교육 실습은 제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은 무장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라는 말처럼. 아주 다릅니다. 나가서 느끼는. 특히 여러분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해외에 갔을 때 여러분이 받는 이 대우는 그냥 여행자로 해외에 갔을 때 하고는 너무나도 달라요.
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자세는. 네. 그들을 도와주러 온 거니까요. 네, 굉장히 좋아하죠. 다 반겨주죠. 다 반겨주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해요. 한국에 대한 거, 뭐 한국어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책임감도 더 커지고 두려움도 생기고 네, 즐거우면서도 두려운 거죠. 그리고 자신감도 어느 때부터는 없어지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없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가르치는 사람으로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좀 내가 도움을 주겠다. 사람들에게. 네,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하러 가는 거라서 같은 팀으로 간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여행 갔을 때는 서로 다 좋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피로감이 항상 함께 거기에 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또 헌신이나 이런 자세들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가기 전에 6주 동안의 국내 교육 기간을 갖는 것은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서로 친해져야 가서 이제 어떤 그 열악한 상황, 환경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저도 이 해외 실습을 방학마다 하면서 네.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네. 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항상 매번 그 생각을 하고 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사서 이런 고생을 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출장비도 정말 네. 정말 밥값밖에 안 주고 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면 훨씬 성과가 날 텐데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요. 네. 매번 정말 그렇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게 준비도 힘들고 실행도 힘들고 특히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게 프로그램은 진행을 해야지 사람들끼리는 삐그덕거리지 또 다들 머리는 큰 어른들이라 말은 잘 안 듣고 네 정말 그래서 제가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는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쳤죠. 그러니까 네, 또 해요. 이렇게 하기가 되면 이번 학기에도 해야지 뭔가를 그러면서 또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하고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동안에 뭐 어떤 걸 했나 궁금하실 텐데 이게 이제 이번 학기에 지금 나간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참가 신청서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으시면 네, 이런 걸 내시면 돼요. 여기에 참가 신청서 해서 이렇게 요번에 이제 태국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참가 신청 사유에 이제 지원 동기하고 한국어나 한국 문화 관련한 경력이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자기의 장기 같은 걸 써라. 왜냐하면 저런 내용이 프로그램 구성하는데 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선발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다양한 장기를 가지신 분을 우리는 선발하고 싶겠죠. 그래서 언젠가 선발하는 날이 오기를 단순히 모집이 아니고 선발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청서를 이제 내시면 모이는 거예요. 네, 모이면 이제 이런 개괄적인 이제 계획이 나오죠. 이게 작년 건데요. 작년에 이런 열흘간의 일정으로 우리가 미국 실습을 진행을 했었고 네. 그래서 국내 사전 교육도 일정을 쭉 잡아요. 그래서 언제 뭐를 하겠다. 이렇게. 네. 7번 잡았는데 아무튼 더 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참가자 명단이 있고, 요건 우리가 이제 학교에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문인데요. 네. 요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캠프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미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인데 아침 7시부터 지금 스케줄이 있잖아요. 왼쪽 시간을 보시면 네, 아침 7시부터 쭉 진행이 돼서 네, 10시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령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어요. 네, 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주로 한국어 수업을 했고요.
오후에는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활동을 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네, 다 만들어요. 한국어 그 수업도 이게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맞는 그 교재를 우리가 다 만들어 가요. 작년에 만들었던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네. 자, 수업 자료. 김민강 선생님 걸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국내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다 만들었던 거예요. 중급을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은 자, 교재를 이렇게 다 만들고요. 네, 요일별로 활동까지 다 짜고 교재를 하나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리고 뒤에 연습 문제도 다 넣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네. 만들어가지고 가서 실제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뒤에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여기는 주로 재외동포 아이들이라서 그 아이들에게 맞는 뭐 노래, 그 다음에 각종 활동, 네, 게임, 그 다음 단소 연주까지. 단소는 지금 우리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네. 그리고 단소를 주면 1년 내내 연습하고 이 캠프 때 와요. 네, 굉장히 아이들이 도전하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다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짜고 단소 가르치려면 연습해야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연습을 다 하고 갑니다. 그 작년에 우리 했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네. 네. 지난주에 제가 CD로 좀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네. 우리가 여기에서 연습하던 모습들도 여기에 있어요. 시간이 걸리네. 예, 다른 거 먼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으로도 갔었어요. 근데 중국은 우리가 대학교로 갔는데 이때도 역시 우리가 7박 8일로 갔었습니다. 주로 보면 첫날은 이제 뭐 도착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날부터 5일째까지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주로 우리가 오후에 그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도 역시 이 각각의 수업을 그쪽 학교 선생님하고 우리가 조율을 해요. 사전에 이제 가게 되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실습팀으로 들어가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교육과정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쪽 교수님하고 조율을 다 한 다음에 그쪽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여기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천진사대는 한국어 과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공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장차 졸업을 하고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하려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렇게 좀 중급 이상의 주제로 잡았죠. 특히 저 수업 3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 회사에 면접 시험 보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애들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실습 선생님들이 다 회사원들이니까 자기들이 시험을 다 봐봤잖아요. 그래서 면접관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한 명씩 그 실습을 이렇게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쪽 현지에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자료도 다 만들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한번 나왔나 볼까요? 아직도 나오네요. 네. 그냥 여러분 집에 가셔서 게시판에 그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게시판에 보시면 네, 민남준으로 검색을 하면 네,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진행을 네, 했습니다. 했고 네, 그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 이제 갖는 어떤 의의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학교의 한국어 학부의 목표가 해외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다는 큰 목표 아래에
네, 그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 양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권별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언어권 학습자와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 언어권이라는 게 최근에는 더 넓어지고 있잖아요. 넓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학교에서는 가능한 좀 다양한 지역으로 이런 교육 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만드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제가 해보면서 가장 느끼는 이제 안타까움이라고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이제 쉽지 않다. 이 점이 많이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그 장기 휴가를 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문제고, 또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근데 이런 점들을 좀 보완을 하려면 짧고 경비가 덜 드는 그런 건데, 실습의 의미는 사실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도 아주 최소한의 일정으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일주일 실습해서 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 일주일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해서 하고 최소한 일주일이면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걸로 가려면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 참관자의 입장으로 다녀오는 프로그램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어 교육 실습이 아니죠. 실습이 아니고 그냥 한국어 교육 현장 탐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그쪽 학교 이제 선생님들 만나보고 뭐 수업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또 현장을 한번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녀오는 것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취지가 뭔가 제가 지금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문화 탐방으로 가잖아요. 문화를 학습하는 것도 큰 학습이니까 언어를 학습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당위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어 교원이 되려는 사람인데 가서 그냥 관찰자의 입장으로 보고 오는 것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이게 득이 있을까? 뭐 득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왜냐하면 제가 또 여러분의 처지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런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 실습에서 이제 국내와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 교육 활동을 구성을 한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어떤 분이 이제 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6번의 국내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걸 해외에 계신 분이라 못 오신대요. 못 오시는데 여긴 가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더니 항의를 하셨어요. 왜 안 되냐. 현지에 가서 하면 되지. 왜 국내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국내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 실습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준비 과정을 밟죠. 준비 과정을 밟잖아요. 거기서 강의안도 작성하고 수업 참관도 하고 하면서 준비 과정을 밟는데 지금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 준비 과정을 국내 교육 이 6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실습이에요. 사실은 국내 교육 활동이 6번 모여서 교육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학습자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고 그 교육 과정을 실행할 교수 자료 만들어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활동인 거죠.
그리고 현재 가서 하는 건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거는. 그 이전까지의 준비 과정이 정발 실습의 핵심이라 그 부분을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습의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분을 이제 설득을 했어요. 네, 참여하실 수 있을 때 함께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이제 2개의 교육 실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목표는 둘 다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이론적으로도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실무 능력도 갖춘 그런 한국어 교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하기 싫은, 네, 마치 시험 치기 싫은 것처럼, 네, 나와서 특히 우리처럼 이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숨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놓고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 특성이.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원을 양성하는 이런 과정하고 잘 부합하지 않는 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나머지는 다 그냥 숨어서 뒤에서 그냥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이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실습이니까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나오시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아니다 하면 이 사이버를 통한 온라인을 통한 교원 양성 과정에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상태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요구하는 것은 이 두 프로그램이 다른 거 없어요.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성실히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한번 해보니까 나는 이런 점에 강점이 있고 또 이런 점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점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나가실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시지 말고, 이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 같은 경우에도 부담스러워하시지 말고 계기를 만드셔서, 네, 계기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이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지금 이제 여기도 몇 분이 그 실습 참가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교육 실습 참가하셨던 분들, 네, 그분들도 아마 뭐 지금 물어보면 다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이미 지났으니까 그 고통이 지났으니까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가 어떻게 좋았는지 얘기를 좀 분석적으로 들어보시면 나한테는 부정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실습 참여를 하셔서 아픈 충고를 들으신 부분도 그런 점이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이 교육 실습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에 따라서 잘 따라주시면, 네,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제가 질문을 받아볼게요.